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무역영어 2상급 자격증을 준비하게 될 김현수입니다. 자, 먼저 메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무역영어 자격증의 개요 그리고 각 급수별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역영어 자격증은 국가에서 무역 관련 자격증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와 주관은 대한상공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매년 5월, 8월,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연 3회에 걸쳐서 이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는 1, 2, 3급으로 구별해서 치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라도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역영어 시험의 과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역영어는 세 개의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문 해석 25문항, 영작문 25문항, 무역실무 25문항 해서 총 75문항이 출제가 되고, 1급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을 다 합쳐가지고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고,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되면 이제 과락이 돼가지고 자격증 취득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반면에 2상급 같은 경우는 세 개 과목을 합해서 평균 60점이 되면은 바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1급과는 달리 각 과목당 과락이 없죠. 그러니까 과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고, 따라서 1급보다는 좀 약간 난이도가 낮은 급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급하고 3급, 그 다음에 1급하고 2급은 시험 치는 당일날 각각 두 개의 급수를 동시에 응시할 수가 있죠. 보면은 1급하고 3급을 같이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2급을 이제 치르게 되죠. 그래서 1급을 치르는 응시생도 보게 되면 1급하고 2급을 이제 동시에 접수를 하게 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1급을 쳤다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서 보험의 성격으로 2급도 이제 접수를 해놓고 같은 날 치게 되죠.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급을 응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3급하고 2급을 동시에 이제 접수시켜놓고 3급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2급을 치게 되면 시험 치는 당일날 두 개의 급수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러한 전략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을 딱 보게 되면은 영어가 50문항, 그 다음에 무역실무가 25문항.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야, 이거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지만이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영어를 잘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영어를 못하시는 분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역영어의 그 비중의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역 그리고 영어는 이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어의 실력보다는 무역 실무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로 무역 실무를 잘 알지 못하면 제 아무리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취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자격증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무역 실무에서 배우게 되는 무역의 개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영어가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무역영어 시험은 무역 실무를 영어로 치르는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영어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 교재하고 그 다음에 본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무역 실무의 개념만 잘 숙지하면은 조금 부족한 영어 실력에도 충분히 커버를 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영어에 대해서 큰 부담감은 갖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급수별 특징을 보게 되면 1급 같은 경우는 영어를 보게 되면 영어 지문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도 전부 다 영어로 묻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역 외적인 질문도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무역 외적 질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영어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무역을 기본으로 해서 영어로 테스트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1급 같은 경우에는 무역과는 약간 동떨어진 경제, 경영, 시사, 그 다음에 신문기사 같은 그런 내용도 이제 종종 출제가 되죠.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한 3개에서 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만 출제가 돼도 이제 처음 대하는 그 응시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이제 가중시키죠.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슬그머니 이제 출제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급, 3급은 1급과는 달리 이렇게 무역 외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문이 거의 없거나 나와도 한두 문항 정도에 불과하죠. 아울러서 지문도 1급에 비해서는 훨씬 짧고 그다음에 무역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회화에 이제 치중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1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역 실무 같은 경우도 무역 영어 1급 같은 경우에는 무역의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진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절차, 그런 가지 깊숙이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적이고 난해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도 이런 것을 왜 출제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그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25문항 중에서 보통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기본 교재하고 이제 강의만 들어서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20문항, 20에서 한 21문항까지가 최대이죠. 나머지 이렇게 2개, 3개 이런 문제는 아주 굉장히 난해하고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맞추기 힘든 그런 문제가 이렇게 섞여 있죠. 다행인 것은 이제 비중이 좀 낮다는 것이 다행이 되었고, 이와 반면에 2급하고 3급 같은 경우는 무역 이론 및 무역 실무에 아주 굉장히 충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급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무역 이론의 개념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개념하고 용어의 정의 이런 것을 묻게 되는데, 따라서 2급하고 3급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기본 교재하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에만 충실히 이해를 하면 한 80에서 90% 정도, 한 90% 정도는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에 투입된 시간에 비례해서 득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급수가 바로 2급, 3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 교재하고 본 강의만 충실히 이해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호기심을 발동해가지고 이게 공부하는 범위를 막 넓힌다든지 또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니까 그런 것은 극히 자제하시고 기본 교재하고 본 강의에서 다룬 내용만 충실히 이해하는 데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무역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본 강의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선행학습이 중요하다. 선행학습이. 자, 무역은 우리 수학이나 영어처럼 기초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뭐 기초, 왕초보, 기초, 그다음에 기본, 뭐 중급, 상급 이렇게 가는 것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단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안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무역의 이제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관세법 있고, 뭐 대한무역법, 외환관리법, 그다음에 결제, 뭐 운송,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제를 알았다고 해서 외환관리를 아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한꺼번에 굴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장의 무역의 계약서를 쓰게 된다. 그러면 계약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뭉뚱그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알았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대뜸 강의를 듣게 되면 무슨 소리인지 거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강의 전 수강 전에 1회독을 꼭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1회독이라는 것은 뭐 꼼꼼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책이 딱 이렇게 있다. 그렇게 되면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보듯이 그냥 가볍게 툭툭 넘기세요. 툭 넘기면서 큰 글자, 제목 위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앞으로 이런 것을 배우겠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이렇게라도 해주게 되면 굉장히 그 용어에 대해서 친숙하죠. 그래서 강의 중에 좀 낯선 이런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맞다. 나중에 전에 보니까 저 뒤에 어디쯤에 이러한 용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배우겠지 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한번 봤던 용어이기 때문에 친숙감을 느끼게 돼가지고 이해를 이제 빨리 도와주게 되죠. 그다음에 이 이해독을 할 때 시간을 투입해봐야 보통 많아봐야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책이 그 본문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걸려도 한 서너 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한번 꼭 이해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강의 회차분에 대해서는 정독해주세요. 정독. 강의를 듣기 전에 강의에 해당한 내용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강을 하시게 되면 이해도가 거의 200%에 될 만큼 충분히 그 강의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수강 전에 이해독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강의를 듣기 전에 회차분에 대해서 정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나면 바로 덮고 놀러가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서머리 해주세요. 서머리 해가지고 요약을 해주시게 되면은 교재의 내용뿐만 아니라 본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숙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그대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규칙은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그 무역의 단계마다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이제 호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동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무역은 뭐로 이루어졌죠?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졌죠. 그럼 거기에 동사하는 사람은 수출자, 그 다음에 수입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출자가 있겠고요. 거래 단계에서 익스포터가 있고 반대로 수입상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수출입 단계에서 보면 있고, 그 다음에 매매 단계는 어떨까요? 자, 매매 단계를 보게 되면 물품을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셀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바이어가 있겠죠. 바이어. 그 다음에 물품을 받는 사람 있죠. 받는 사람. 그러면 인도관계를 보게 되면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이죠. 보내는 사람은 콘사이너. 해서 이제 송화인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그래서 콘사인이, 그래서 이제 수취인 이렇게 수취인. 그래서 동일한 사람을 거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부른다. 이것을 미리 선행적으로 알고 계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의미인데 또 살짝 다르게 또 호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화주가 되겠는데, 자, 화주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주, 하주. 그 다음에 이것처럼 송화인을 송하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 이것을 이제 선하증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화하고 이제 하를 이제 다르게 부르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근대의 문명에 있어서 서구에 이런 발달된 어떤 학술적인 거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도입을 할 때 대부분 일본을 경유해서 이제 받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용되던 그러한 용어를 차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한 용어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도입돼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용어하고 같이 막 뒤섞여서 즉 혼용돼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로 보게 되면 하주, 송화인, 선화증권을 쓰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적으로나 또는 뭐 이론서를 보게 되면 화주, 송화인, 선화증권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느 것이 딱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화주로 할 수도 있고 하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에 어떤 때는 뭐 송화인 할 수도 있고 송화인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역은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보게 되면 우리 뭐 전공서적이나 이런 데서 무역의 정의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경제학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장사, 상거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국가와 국가 간에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관습,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느 한 나라가 상인이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 나라의 상관습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상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그 상인이 자국에 자신이 익숙한 상관습을 기준으로 계속 고집을 하다 보면 이런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역거래의 활성화에 상당히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역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어떤 기관, 단체가 쭉 모여가지고 각 국가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표준적인 규칙이나 협약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무역거래에 적용을 하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국제조약이나 협약, 규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어떤 거래 단계에서 어떤 규칙이 적용이 되고 그 규칙이나 협약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할 만큼 이 무역에 있어서 국제 협약이나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울러서 무역영어 자격증 시험에서 나오는 무역신문 문제도 거의 한 80, 90%는 전부 다 이 규칙이나 협약을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역거래의 이제 단계마다 적용되는 여러 가지 국제 규칙이나 협약이 있게 되는데,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 그 다음에 이행 단계, 종료 단계에서 각각 적용되는 이제 규칙이 다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많은 규칙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외계어처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배우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단계에 적용되는 규칙이 이런 것이 있고, 이 중에서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중요한 규칙 몇 개만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적용된 규칙 및 협약을 보게 되면, 무역계약을 이제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품의 가격을 이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니까 이제 운송거리가 있게 되니까 이제 운송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운송비를 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가격에 포함시킨다면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할 것인지 또는 매수인이 부담할 것인지 이런 것도 규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송 과정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매도인을 할 것인지 매수인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규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인코텀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무역계약의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하는 규칙이나 협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CIS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또 대금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대금 결제의 종류에 따라서 신용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심이라든지 그때에 따라서 적용되는 또 규칙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운송을 하게 되면 해상 운송이냐 항공 운송이냐 복합 운송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칙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무역계약이 이행되고 난 다음에 어떤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클레임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서 적용되는 또 규칙과 협약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또 어떤 것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죠. 다음은 해상운송에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닌 것은, 그래서 보기에 해외규칙, 해외급식 규칙, 함부르 규칙, 그리고 항공운송에서 나오게 되는 와르스 조약, 이것을 이제 딱 제시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로 4번 와르스 조약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지금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칙 및 협약은 무엇인가 정도만 딱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역의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 거래하는 그 물품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형무역과 무형무역으로 구분되는데, 유형무역은 이제 비저블 해서 말 그대로 눈에 보인다 이런 것이죠. 눈에 보이고 이제 손으로 만져서 형태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산품이 되겠어요. 그럼 공산품은 TV, 냉장고, 카메라, 시계 이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공산품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유형무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형무역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어떤 기술을 이전한다. 기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법률적인 서비스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거래 형태로
규정을 해서 바로 무형무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이다. 이거는 바로 어떤 거래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거래하느냐 아니면 제3자가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직접무역이라는 것은 상대방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이렉트로 1대1이죠. 1대1의 개념으로 딱 만나서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직접무역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principal to principal, 그래서 본인 거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럼 이거에 이 중간에 제3자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간접무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럼 간접무역의 하나로서 중개무역이 되는데, 자, 중개무역은 중개상의 거래 물품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수입한 다음에 다시 제3국으로 수출을 하고 그에 대한 차익을 소득으로 하는 거래 형태, 그것이 바로 중개무역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요, 한국의 홍길동이가 중개상에 딱 봤을 때 일본에다가 중국에서 장난감을 수입해가지고 팔면은 꽤 이익이 날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면 장난감을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국의 중개상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팔게 되는데, 그냥 공짜로 팔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익을 내야 되니까 중국에서 100불에 수입을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130불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30분만큼의 이런 이익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차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중개 무역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물품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일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태여 한국의 중개상이 중국에 수출상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수익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을 올 필요는 없겠죠, 그죠? 만약에 한국에 와가지고 수입 통관한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가야 된다면은 그 수입 통관 과정에서 또 관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창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송 시간도 이제 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운송 거리도 이제 멀어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이 또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최종 목적지가 일본인데 굳이 이렇게 한국을 우회해서 갈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은 각각 독립적으로 한국하고 일본이 독립적으로 계약은 하지만 물품은 이렇게 중국에서 원 수입분이 일본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바로 물품을 선적했다는 이제 증거 서류로서 바로 BL이라는 것이 이제 발행되게 되는데, 그 BL이 바로 제3자 산업증권, 그 다음에 수입비엘 이런 것들이 발행되는데, 이것은 중개무역에서 사용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BL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선화증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죠. 지금부터 이런 것을 배우게 되면 너무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이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중개무역에서는 원 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3자 선화증권 또는 수입비엘이 발행된다, 이렇게만 딱 암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 선화증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무역이 되는데, 자, 앞에서 배웠던 우리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개상이 독립적으로 중국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또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에서 이 한국의 중개상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고 자기 책임하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와 반면에 중개상은 단순히 이렇게 수출상하고 수입상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끔 도와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챙기는 거, 그걸 수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개무역이 되겠어요. 그러면 장난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의 수입상이 중국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하고 싶은데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중개상이 중국의 제조업체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수입상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래 금액이 뭐 10만 불이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 대금의 뭐 1%, 2%를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 이것이 바로 중개 무역이 되겠어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중개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쉽게
쉽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 그 복덕방 공인중개사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겠네요. 그죠? 뭐 전세방을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원룸을 얻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가지고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내가 이제 세입자가 되니까 임차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매매계약을, 임대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중개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복덕방 주인,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중개해주는 대가로서 이제 일종의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통과무역이 있게 되는데, 통과무역은 제3국을 경유하는 운송에서 환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보게 되면, 자, 중국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컨테이너선이 오게 된다. 와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간다고 치게 되면,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해안에 수심이 낮죠. 수심이 낮아가지고 이런 대형 컨테이너선이 이게 저반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오게 되면 바닥에, 그죠? 바닥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런 큰 대형 컨테이너선은 부산항에 들어오죠. 부산항에 들어와가지고 좀 작은 배로 다시 나눠시게 되죠. 그러면 작은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량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수심이 낮은 중국 해안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작은 배라 그러는데, 작은 배 보통 피더선이라고 그러죠. 여기 작은 배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굉장히 작은 배가 아니고, 보통 작은 배를 하더라도 20피트 컨테이너를 한 1000개에서 2000개 실을 수 있는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20피트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1만 TU, 10,000 TU나 12,000 TU 같은 그런 대형 컨테이너이 와가지고 부산에서 다시 중국으로 가는 이런 컨테이너를 분리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환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송선에서 화물을 내려가지고 다른 운송선에 실어가지고 이루어지는 운송의 형태, 그걸 이제 환적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런 환적 과정에서 물품을 내리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할 때 발생하는 창고료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보험 계약을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보험료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인력이 또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배가 이제 기항하는 경우에 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또 공급해줘야 되니까 선용품, 그때 사용하게 되는 선용품의 어떤 그쪽 관련 산업이 이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운송료, 보험료, 창고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뭐 통과 무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환적으로 인해서 이래서 얻어지는 뭐 경제적인 뭐 수익의 형태,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통과 무역만 전문을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환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형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무역영어 자격증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무역거래의 형태에서 알아봤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연계무역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